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첫눈, 신현득. 첫눈은 첫눈이라 연습삼아 쬐끔 온다. 낙엽도 다 지기 전 연습삼아 쬐끔 온다. 머자나 한방눈이다 알리면서 쬐끔 온다. 벌레알 잠들어라, 씨앗도 잠들어라. 춥기 전 겨울옷도 김장도 준비해야지. 그 소식 미리 알리려 첫눈은 선호송이. 신현득 시인의 첫눈입니다. 벌써 눈을 얘기할 계절이 돌아왔어요. 첫눈. 우리 속담에 첫눈으로 한방눈이 오면 다음 해 농사가 대풍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첫눈은 야속하리 많지 쬐끔 오죠. 지금까지는 왜 그런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 첫눈은 첫눈이기 때문에 연습삼아 쬐끔 오는 거고 겨울채비야라는 소식 미리 알려주러 온다는 사실. 그래요. 이제 우리도 슬슬 겨울채비를 해야겠죠. 올겨울도 라디오 독서실과 함께 마음이 풍성해지는 계절 되셨으면 합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지난주부터 수상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앙신인문학상 소설 당선작 김지숙 작가의 스미스 만나보겠습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보통 신문사에서 12월에 신춘문예를 마감해서 1월 1일에 당선작을 발표하죠. 그런데 중앙일보는 겨울이 아니라 여름에 당선작을 발표하는데요. 올해 중앙일보 신인문학상의 당선작은 김지숙 작가에게 돌아갔습니다. 김지숙 작가는 1984년 인천에서 태어났고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YWCA 홍보팀에서 근무 중입니다. 우리 독자들은 이 작품 어떻게 읽었는지 함께 들어볼까요? 근데 길을 잘 잃어버린 여자가 거기 나오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길을 잘 잃어버린 편이라 동질감이 들었고요. 심사평 보니까 현대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던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디나 똑같은 스타벅스의 풍경이 좀 인상이 남았어요. 현대사회는 특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커피 전문점도 어디나 비슷하고 체인점도 그렇고 사람 옷도 그렇고. 김지숙 작가가 명동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YWCA인가? 그래서 명동을 배경으로 한 것 같고요. 그냥 젊은이들 얘기 같고 뭐 소개팅에 나가는 여자들의 심리도 묘사되어 있어서 재밌게 잘 읽었어요. 새로운 작가가 탄생된 거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현대인의 심리를 읽을 수 있었다는 분도 계셨고 또 새로운 작가의 탄생을 본 것 같아 기분이 좋다는 분도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스미스라는 작품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갈지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중앙신인문학상 소설부문 당선작인 김지숙 작가의 스미스입니다. 스미스, 김지숙. 길을 잃은 것 같았다. 한 블록 정도 온 길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그 길도 낯설기는 마찬가지였다.
고만고만한 옷가게와 식당과 커피숍이 줄지어 있었다. 길친 나에게 바둑판처럼 길이 난 명동 번화가는 최악의 공간이었다. 큰 건물을 잘 받으면서 걸어야 했건만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안 건 이미 마구잡이로 걸은 뒤였다. 그래도 저만치 코너만 돌면 스타벅스가 보일 것도 같았다. 나는 서둘러 앞으로 달려갔다. 저기 코너만 돌면 내가 찾는 커피숍이 있을 거야. 그러나 거기도 아니었다. 별 수 없이 이 길 저 길 왔다 갔다 해보았다. 점점 어딘지 모를 곳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초조했다. 이런 식으로 좋게 20분은 헤맸다는 것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내 부족한 공간 감각이 원망스러웠다. 20분 전 나는 스타벅스에 있었다. 어디 가려고요? 예, 나 좀 갔다 올게요. 어디요? 그냥 좀 갔다 올게요. 스미스, 책만 보지 말고 내 가방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예, 알았어요. 근데 휴대폰은 가져가지 그래요. 금방 올 건데요, 뭐. 갔다 올게요. 지금도 그곳에는 소개팅으로 만난 스미스가 앉아있을 것이었다. 그가 시킨 아메리카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을 것이고 옆 테이블에 나이키 모자를 눌러 쓴 청년은 이미 누군가를 만나 자리를 떴을 것이었다. 어째서 휴대폰도 들고 나오지 않은 건지 지갑만 손에 들고 있는 내 꼴이 한심스러웠다. 나는 별 수 없이 걸음을 멈췄다. 여기가 어디쯤인지 생각을 해야 돼. 선인장? 옷가게 이름이 선인장이라? 쇼윈도에는 흰 블라우스가 3벌 걸려있잖아. 맨 오른쪽에 저 블라우스? 가슴과 소매에 프릴이 달려있네? 예전부터 저런 스타일의 블라우스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다음 주 직원회의에 입고 가면 좋을 거야.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아차 하고 떠오르는 게 있었다. 아주 잠시였지만 5분 전쯤에도 저 블라우스에 눈길을 주었다는 사실. 그리고 저 옷을 입고 회의에 참석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블라우스와 잘 어울릴 검은 재킷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다는 사실. 나는 의아했다. 어째서 이런 것들은 모두 기억하면서 내가 온 길은 하나도 기억할 수 없는 건지. 정신을 차려야 돼. 분명 아까 왔었던 길이야. 옷가게 맞은편에는 형제의 슈퍼가 있네? 형제의 슈퍼라? 예전에 살던 동네에도 같은 이름의 슈퍼가 있었다. 나는 그 슈퍼에 자주 가곤 했는데 그 슈퍼에서 단종된 과자를 팔기 때문이었다. 뭐 줄까? 이거하고 이거요. 먼지가 어찌나 많은지 원 하루 종일 닦아도 소용이 없어. 과자값 1,200원이야. 가게 문을 열어놔서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물건들이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선반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곤 했었다. 시간의 흐름이 그곳에만 멈춰버린 듯한 느낌. 한 번도 가게 주인에게 그 물건들을 어디서 들여오는 것인지 물어본 적은 없었다. 나는 발걸음을 옮겨 형제 슈퍼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혹시 여기 형제 슈퍼에도 단종된 과자나 음료수를 파는 거 아니야? 뭐 찾아요? 물. 네, 물 주세요.
나는 늘 목이 말라 음료수를 달고 사는 편이었다. 특히 차가운 커피를 많이 마셨다. 그래서 잠을 설쳤고 피부가 버석거리며 기운이 없었다. 다시 말해 아이스 커피의 카페인 때문에 불면에 시달렸고 그 불면으로 오는 피로를 떨쳐버리려고 다시 아이스 커피를 마시는 나날에 시달렸다. 물방울이 맺힌 생수병을 손에 쥐며 나는 커피의 유혹을 물리친 스스로를 칭찬했다. 그러면서 선명하게 정리되는 바가 있어 아 하고 외쳤다. 내가 스타벅스에서 나온 것도 다 이 물 때문이었다. 난 아메리카노 시켰는데 뭐 마실래요? 나요? 창밖에 보이는 저건 정수기 대리점의 포스터? 여배우가 물잔을 들고 웃고 있잖아. 뭐 마실 거예요? 전 나가서 저기 저물이나 좀 사올게요. 예? 그냥 좀 나갔다 올게요. 저기 스미스. 예. 책만 보지 말고 내 가방 잘 보고 있어야 돼요. 걱정 말아요. 근데 휴대폰은 가져가지 그래요. 금방 올 건데요, 뭐. 갔다 올게요. 예. 스미스가 자기 몫의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고 나를 향해 무엇을 마시겠냐고 물었을 때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정수기 대리점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확하게는 포스터 속에서 물이 든 유리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여배우를 보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카페인과 불면의 악순환이 나의 인생에 초래할 악영향을 그 언제보다도 강렬하게 깨달았고 지금이야말로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다짐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아가씨, 물 말고 뭐 더 필요한 거 있어요? 네? 아니, 살 거 샀으면 가야지. 그냥 서 있으니까. 뭐 찾는 거 있어? 저기 아저씨, 이 주변에 스타벅스가 어디 있어요? 어디 있긴? 나가면 바로 앞에 있어. 어느 쪽 앞이요? 저기 저쪽. 아가씨 어디서 왔어? 저쪽이요. 그래, 그쪽에서 되돌아가면은 첫 번째 골목에서 오른쪽으로 틀면 바로 나와. 나는 형제 슈퍼를 나와 가게 주인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걸어갔다. 역시 스타벅스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스미스? 하지만 스미스는 보이지 않았다. 스미스가 겨우 20분도 못 기다리고 가버렸다고 생각하자 섭섭하기보다는 당황스러웠다. 나는 구석에 앉아 20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했다. 20분은 아주 짧은 시간이기도 하고 아주 긴 시간이기도 해. 커피 2잔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함께 있는 연인들에게 20분은 찰나와 같은 시간이겠지? 반면에 햄토스트를 시켜놓고 20분이나 기다려야 한다면 정말 화가 날 거야. 20분이 되기 전에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할 거야. 그냥 환불해주세요. 날 20분이나 세워놓다니? 20분. 스미스가 날 기다리는 20분은 어느 쪽일까? 그 답을 가늠할 수 없었다. 나는 스미스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만큼 많은 것을 알지도 갖지도 못한 사람이었다. 스미스는 나의 직장 상사의 처제의 후배였다. 약간 복잡하지만 대부분의 소개팅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 내 친구의 친구인데 너 한번 만나볼 거지? 내 친구 군대 동기 직장 후배인데 사람이 괜찮대. 소개팅 할래? 엄마 아는 사람 회사 상사 처제의 후배란다. 시간 좀 내. 이런 것이 소개팅이다. 어쨌든 직장 상사가 처제의 말을 빌려 내게 준 정보에 의하면 스미스 그 청년 미국에서 MBA 과정 밟고 국내 상장 기업에 픽업돼서 한국에 들어왔대. 이름이 왜 스미스냐고?
그건 유학 시절에 쓰던 영어 이름이래. 아, 왜 다들 유학 가면 영어 이름 하나 있잖아. 하여튼 아까운 청년이니까 잘 한번 해봐. 한 달 전, 스미스와 소개팅을 한 뒤로 이번이 5번째 만남이었다. 일주일에 한 번꼴로 만난 셈이었다. 나는 20분이라는 시간에 이어서 5번째 만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뭐? 5번이나 만났다고? 5번이면 서로를 안다고 하기에는 확실히 부족한 횟수지. 하지만 서로에게 호감이 있다는 건 충분히 드러나는 횟수기도 해. 스미스라는 그 남자 약속은 잘 지켰니? 5번 만나는 동안 약속 시간은 다 잘 지켰다고? 그건 성실하다는 증거고. 어? 뭐라고? 언제나 스타벅스를 찾는다고? 샤브샤브를 먹은 후에도 스타벅스에 가고, 스테이크를 먹어도 가고, 시간이 애매할 때도 거기 가서 시간을 채운 뒤에 한식집으로 간다 이거지? 드라이브를 할 때도 내비게이션에 커피숍 이름이 찍혀 있다고? 야, 그게 뭐 어때서? 중요한 건 5번이나 만나고 있다는 거야. 스타벅스는 어디에나 있었고 나는 달리 갈 곳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것이 내가 스미스에 대해서 아는 전부였다. 소개팅에서 5번째 만남까지 가는 확률은 내 경험상 20%도 되지 않았다. 그렇게 되려면 자신을 100% 보여주는 것도 모자라서 150%로 끌어내서 캐릭터를 구축해야 했다. 예컨대 내가 목장갑이라고 불렀던 남자가 있다. 그는 친구가 아는 사람의 후배인 은행원이었다. 제가 박상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식품회사 다니신다고. 네. 그건... 예. 목장갑이에요. 일할 때 쓰는 목장갑. 근데 그걸 왜 한 묶음이나... 사실은 이리로 오는데 오토바이 뒤에 목장갑을 싣고 가던 사람이 한 묶음 떨어뜨렸지 뭡니까. 오토바이는 저만치 사라지고 아무도 목장갑을 들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고 왔죠 뭐. 네. 저기 이렇게 만난 기념으로 이거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네? 뭐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아유, 한 묶음은 너무 많고요. 기념으로 하나만 가질게요. 예, 그럼 그러시죠. 내가 그에게 사귀고 싶을 정도의 호감을 느끼지도 않았으면서 그래도 꽤 오래 그를 만난 건 순전히 목장갑 때문이었다. 나는 스타벅스 테이블에 앉아 일렬로 놓인 세 테이블의 연인들을 측면에서 바라보았다. 왜 다들 이런 데서 만나는 거지? 하긴 나도 꽤나 오긴 했지만. 스타벅스의 자본이 전쟁 기금으로 쓰인다며 스타벅스를 비판하던 남자하고도 마땅히 갈 곳이 없어서 여기 왔었잖아. 그 남자도 자기를 스미스라고 불러달라 그랬지? 스미스는 길을 잘 찾았는데. 사실 처음 길을 잃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떠오르는 남자가 하나 있었다. 내가 스미스라고 불렀던 또 다른 사람이었다. 길을 헤매는 내내 그 스미스가 떠오른 것은 그가 길을 잘 찾는 남자였기 때문일 터였다. 나는 그를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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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로 만났다. 그는 소개팅으로 만나서 사귀는 사이로까지 이어진 몇 안 되는 남자 중에 하나였다. 아니, 사귀었다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몰랐다. 사귄 지 5일 만에 사라져버렸으니까. 그가 스미스가 된 것은 영화 매트릭스 3를 함께 보고 난 뒤였다. 이야, 영화 무진장 재미있다.
안 그래요? 네, 뭐 그냥 괜찮긴 했어요. 난 아주 좋았는데. 스미스 요원이 수십 개, 수백 개로 분화되면서 네오를 제압하잖아요.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는지 그는 영화를 보고 난 뒤 내 왼쪽과 오른쪽으로 몸을 빠르게 옮기며 스미스 요원 흉내를 냈다. 그렇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나에게 스미스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내가 길을 잃어버린 사소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은 뒤였다. 그와 만날 때에도 나는 가게 밖으로 나왔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화장실. 저기 출입구 왼쪽에 있어요. 네. 화장실이 여기 있네. 어쩌지? 급한데. 볼 일이 급했던 나는 다른 화장실을 찾아야만 했다. 그러나 몇 블록을 가도 낡은 건물만 나오고 화장실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더욱 급해졌다.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허물기 직전에 낡은 건물을 지나쳐 나온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겨우 화장실을 찾아냈다. 그러나 잠시 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을 때 그 공간의 낯설음이란 여기가 어디지? 한 10분쯤 헤매었을까. 코너를 돌았을 때 내 가방을 들고 있는 스미스를 발견했다. 그는 내가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도처에서 나타나는 영화 속 스미스 요원 같았다. 정말이지 그는 나와 달리 길을 무척 잘 찾았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길을 잘 찾으세요? 그냥 알아요. 어떻게요? 이를테면 위에서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위에서 보는 게 뭔데요? 헬기를 타고 밑을 보듯이 그런 느낌으로 걷는 거죠. 그게 어떤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는 헬기에서 아래를 내려다본다면 길이 아니라 길과 길 사이를 메우고 있는 건물을 보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도 그와 나는 새로운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가는 기분으로 만남을 가졌다. 그런 그가 갑자기 사라진 건 충격이었다. 정식으로 사귄 지 5일째 되는 날부터 그의 연락은 끊겼고 휴대폰도 꺼져 있었다. 지금 거신 전화는 고객의 사정에 의해 당분간 수신이 중단된 상태이니 다시 확인하고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랬다. 나는 답답했다가 화가 났다가 그저 멍해졌다. 꺼진 휴대폰에 120번 정도 전화를 한 뒤에야 내가 이렇게 전화해도 되는 걸까 하는 의구심에 휩싸였다.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그의 부모도 사라진 그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고 있다고 했다. 부모뿐 아니라 친구들로부터도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뒤로도 한 달간 꺼져 있는 그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일종의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있었으며 슬프다기보다는 얼떨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뒤부터 나는 그의 실종을 놀라우리만치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 한강 잠실대교 근처에서 신원 미상인 남자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체를 검시한 결과 토막살인된 사체의 일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문득 저 살해당한 자가 그라면 내가 장례식장에 가야 하는 걸까 하고 고민했다. 그리고 그 생각조차 얼마 안 가 잊고 말았다. 나중에 친구를 만났을 때 그의 소식을 슬쩍 물어보았지만 친구는 그게 누군지도 잊어버린 모양이었다.
그는 이제 나와는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이었다. 뭘 주문하시겠습니까? 저기요, 혹시 가방이나 메시지를 남겨놓은 사람 없었나요? 없는데요. 아, 네. 스미스가 그냥 간 거야? 여기는 아까 스미스랑 있던 커피 전문점이 아니잖아. 유리창 너머로 정수기 포스터가 보여야 하는데 없어. 갑자기 기분이 이상했다. 스타벅스 안을 다시 유심히 보았다. 정말이지 스미스를 만난 스타벅스와 미묘하게 달랐다. 세부적인 것들은 같았다. 검은 피부 여자의 사진과 텀블러 판매대, 탁자에 놓인 2% 밀크와 홀밀크병, 시나몬 가루와 초콜릿 가루 병까지 모두 똑같았다. 칠판에 쓴 글씨체까지 흡사해 보였다. 그러나 전체적인 배열이 조금씩 달랐다. 마치 같은 내용물을 큰 통 속에 넣고 흔들다가 흩뿌려 놓은 것 같았다. 저기 이 주변에 또 다른 스타벅스가 있나요? 아, 예, 있죠. 여기는 명동역점이고요. 10분 정도 거리에 다른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제가 약속 그려드릴까요? 예, 그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가요. 나는 점원이 그려준 약도를 들고 스타벅스에서 나왔다. 허겁지겁 스타벅스 직원이 표시해준 곳으로 달려갔다. 롯데백화점, 아바타 쇼핑몰, 영화관이 차례대로 나왔다. 물을 사러 나온 지 벌써 40분이 넘어가고 있었다. 나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면서 스미스에게 할 변명을 생각했다. 쇼윈도에 비친 내 모습이 땀에 번들거렸다. 큰 길로 들어서자 거리는 걷기 힘들 정도로 혼잡했다. 노점상들로 가뜩이나 길이 좁아진 데다 어디선지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외국인들도 많았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해외 관광객이 늘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났다. 귓가로 여러 나라 언어가 스쳐 지나갔다. 이곳이 한국인지 외국인지조차 헷갈렸다. 한 여자가 액세서리 자판 옆에 앉아서 김이 나는 비빔밥을 먹고 있었다. 허기가 밀려왔다. 꽤 많이 걸었다는 느낌이 들었을 즈음 드디어 스타벅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3층짜리 거대한 스타벅스였다. 이건 내가 찾는 커피 전문점이 아니야.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은 기분이었다. 소개팅을 주선한 상사에게 전화해서 스미스의 전화번호를 알아낼까 싶기도 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소개팅해준 남자의 전화번호를 얻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에 상사에게 전화를 하고 싶지는 않아. 차라리 이대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어. 일단 집에 가서 전화번호를 알아낸 다음에 사정을 대충 이야기하고 다음에 밥이라도 사면서 가방을 받으면 되잖아. 그래, 그러자. 안 돼, 내 가방 안에는 사적인 물건이 들어있어. 다이어리, 필기구, 핸드폰, MP3, 탐폰 한 통, 콘돔 2개. 내 가방 찾아야 돼. 스미스가 본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지만 뭔가 게임에서 밀리는 기분이야. 그래, 찾으러 가자. 어서오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저기 여기 말고 또
다른 스타벅스가 또 있나요? 그럼요, 많습니다. 어떤 스타벅스를 찾으시는 건지. 그게 명동에 있는 스타벅스요. 명동에만 7개 지점이 있습니다. 네. 저기요, 차가운 얼음이 섞인 카페라떼 주세요. 네. 아이스 카페라떼 한 잔. 그리고 치즈케이크 한 조각하고 크루아상 2개 주세요. 치즈케이크 한 조각, 크루아상 2개.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엑셀런스 초콜릿바 하나요. 초콜릿바 하나.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목구멍을 타고 차가운 카페라떼가 흘러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익숙한 맛과 향기에 긴장이 풀렸다. 생각해보면 나에게 길을 잃는다는 것은 익숙한 일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익숙한 길도 곧잘 잃어버리기 일쑤였다. 길을 찾는 것은 실타래를 푸는 것과 비슷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푸는 것은 꼬인 만큼만 실을 이동하면 되었다. 하지만 실을 푸는 데는 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 돌아가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었다. 피로감은 체념을 불러왔고 체념은 오히려 달콤했다. 세 번째로 방문한 스타벅스 역시 배열만 다를 뿐 내용물은 똑같았다. 한 남자는 토요일 오후인데도 근무를 하는지 흰 와이셔츠를 입은 채 노트북으로 무엇인가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남자가 굳은 목을 풀려는지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보다가 나는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다고 생각했다. 누구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누구하고 닮았더라? 맞아! 실종된 스미스야! 그는 실종되었던 스미스였다. 그가 다시 노트북 자판을 치기 시작했다. 외근을 나온 회사원처럼 보였다. 나는 몰래 곁눈질로 그를 관찰했다. 거리가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목구비나 앉아있는 자세가 틀림없는 스미스였다. 물론 예전보다 회사인 특유의 힘이 들어가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저 스미스는 어디에 있다가 돌아온 것일까? 어째서 그가 돌아왔는데도 나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일까? 드라마처럼 스미스가 사고를 당해서 기억을 잃었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관계를 잊은 거야. 아니면 아예 실종된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뭐지? 나는 그 역시 그동안 소개팅에서 만난 남자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던 아까와는 달리 그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그를 그냥 지켜보기만 했다. 어서오세요.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안으로 회사원으로 보이는 한 무리의 남자들이 들어왔다. 스타벅스 주변에 회사가 많은 모양이었다. 그들은 스미스와 나 사이에 있는 테이블을 가득 메웠다. 더 이상 스미스는 보이지 않았다. 주말 근무라도 하는 듯 모두 다 정장 차림이었다. 날렵한 정장선, 길지도 짧지도 않은 머리, 요즘 유행하는 폭 좁은 넥타이, 야외 활동을 하지 않은 듯 흰 피부도 비슷했다. 공교롭게도 안경도 모두 반무태였다. 나는 스미스와 함께 보았던 영화 매트릭스가 생각났다. 같은 모습으로 부다되어 여기저기 출몰하던 스미스 요원들. 내 앞에 앉은 회사원들이 모두 스미스 요원처럼 보였다.
나는 스타벅스에 비치된 한국어 지도를 가져다가 책상 위에 펼쳤다. 친절하게도 명동에 있는 7개의 스타벅스가 모두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지금 있는 지점에서 내가 처음에 갔던 스타벅스로 가는 단 하나의 선만 그으면 되었다. 하지만 어느 스타벅스로 그어야 한단 말인가. 알 수 없었다. 나에게 7개의 스타벅스는 선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점으로서 존재할 뿐이었다. 나는 길을 찾을 때는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한다던 스미스의 말이 생각났다. 앞에 있는 스미스에게 묻고 싶었다. 스미스, 이 수많은 길 중에서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는 거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도를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스미스 요원 같은 회사원 무리를 지나 스미스에게로 갔다. 그가 노트북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와 나의 시선이 얽혔다가 이내 흩어졌다. 모르는 사람을 보았을 때의 눈빛이었다. 순간 나는 혼란스러웠다. 이 사람이 내가 만났던 스미스가 맞는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서서 쭈뼛거렸다. 그리고 지도를 쥔 채로 스타벅스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나는 걷기 시작했다. 명동 거리는 약간은 낯설기도 하고 약간은 익숙하기도 했다. 사람들은 더욱 많아져서 이리저리 치이며 길을 걸어야 했다. 5번째 찾은 스타벅스가 바로 내가 처음으로 출발한 스타벅스였다. 익숙한 간판과 마크를 나는 새삼스럽게 한참이나 바라보았다. 유리창 안으로 아직도 그 자리에 앉아있는 스미스가 보였다. 그는 탁자 위에 펼쳐놓은 책 위에 흔들림 없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평소처럼 등을 고추 세우고 앉은 모습이었다. 마치 처음부터 독서를 즐기기 위해 혼자 스타벅스에 온 사람 같았다. 첫 만남 때만큼이나 낯설게 느껴졌다. 아직까지 나를 기다려준 것에 대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익숙한 스타벅스의 공기와 향기가 느껴졌다. 소품들도 다른 곳과 다를 바 없었다. 같은 모양의 텀블러, 같은 색채의 그림, 같은 내용의 메뉴. 다른 스타벅스와 다른 것이 있다면 저곳에 스미스가 있다는 것뿐이었다. 갑자기 이곳을 찾아 헤맨 것이 조금은 우습게 느껴졌다. 스미스는 내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고 계속 책 속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저기, 길을 헤맸어요. 스미스는 양장본의 책을 탁 소리가 나게 덮고는 나를 올려다보았다. 스미스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이 남자 역시 흰 와이셔츠 차림에 반무태의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까 만난 스미스와 그 많은 스미스 요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었다.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스타벅스를 나왔다. 그리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스타벅스를 나왔다. 그리고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9 중앙신인문학상 소설 당선작입니다. 스미스 함께 하셨는데요. 저자 김지숙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참 애띠고 인상도 참 좋으시고 귀엽게 생겼다고 하면 좀 신뢰가 될까요? 네. 라디오라서 다행입니다. 일단 수상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처음 당선됐다라는 통보 받았을 때 기분 어떠셨어요? 사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 당선 통보를 받는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막상 전화가 왔을 땐 제가 전화를 못 받았고요. 네. 뭘 먹느라고 못 받았고. 그 나중에 이제 문자를 기자님이 남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홍보팀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보도자료를 보고 이제 취재차 연락을 하신 줄 알고 여기 제가 일하는 곳 이름을 댔더니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둘 다 얼떨떨했던 상상한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얼떨떨했어요. 그러시군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이렇게 당선이 되셨으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에요. 그쵸? 예. 근데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한꺼번에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작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저는 이 소설 마지막이 분명히 이 소설이 끝났는데 그 이후가 더 궁금해지거든요. 예. 그 어렵게 그렇게 헤매다 스미스를 만났고 찾았는데 그 후에 가방을 들고 스타벅스를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스미스와는 완전히 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 주인공을 스미스와 계속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설을 이제 쓴 거니까 끝에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쉽지만은 않았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렇게 객관적으로 제 작품을 봤을 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이미 마지막에 그 스미스는 이제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 다 같아져 버린 그 스미스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주인공이 그 스미스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마음 아프게 결론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행동을 이제 취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이제 그 이후에 스미스가 아니라 제임스든 찰스든 간에 누군가를 이제 만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작품 속에는 나중에는 다 스미스처럼 보였지만 어쨌든 크게 두 명의 스미스가 등장을 해요. 유학파인 스미스가 있고 그 영화 매트릭스 2를 본 후에 스미스 요원 흉내를 냈던 스미스 이렇게 두 사람 모두 근데 나와 선을 본 남자들이에요. 이 스미스 상징하는 게 뭔가요? 일단은 그런 이례적인 그런 만남 속에서 이렇게 스쳐가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려고 하긴 했는데요. 그 영화 그 매트릭스에서 막 분화하는 같은 모습의 스미스들에서 제가 이제 그 영감을 떠올렸는데 사실은 이 주인공이 소개팅에서 만나는 그런 남자들이 다 각기 개성과 역사를 지닌 그러니까 개별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은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라 별명을 부르거나 어떤 사물의 이름을 따서 부르거나 이런 식으로. 목장갑. 목장갑 같은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 만남의 형태가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스미스는 그런 식의 이제 각기 개성을 지니고 있고 서로 정말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만남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대인의 어떤 관계 같은 거를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작품 속에서도 딱 나오죠. 그 똑같은 모양의 스타벅스, 안에 내부에 무슨 액자나 이런 것들 다 똑같고 명동에만 7군데가 있다. 근데 이 스타벅스가 상징한 게 어떤 특정 상호라기보다는 요즘 이 시대의 소비 문화를 또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 소설을 제 친구들이 읽고 스타벅스 홍보대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사회가 굉장히 프랜차이즈화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데서 제가 이제 지방으로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는데 저는 이제 전라도와 경상도가 다를 거라고 많이 상상을 하고 이제 서울과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지역이 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가지만 사실상 역 자체도 이제는 다 표준화가 되어 있어서 첫인상은 다 같거든요. 그래서 뭐 사람을 자세히 관찰하면 말이 다르고 하니까 차이점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떤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다 같고 사실 딱 내리면 그 주변에 있는 그 상호들도 사실은 너무나 이제 비슷하고 그럴 때 저희 안에서 어떤 그런 개성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고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가장 대표될 수 있는 게 저는 스타벅스라고 생각해서 이 스타벅스를 차용했어요. 그러시군요. 이제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게 되셨어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달라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들뜨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등단 소식을 들었을 때도, 빨리 이 등단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변화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책임감이 생겼다는 것 정도. 그래서, 달라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김지숙 작가께서는 앞으로는 어떤 작품을 또 쓰고 싶으세요? 저는 항상 이제 마음속에 이제 꿈이 유머가 있는 작품을 쓰는 거거든요. 위트가 있는 작품을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는 모든 걸 이긴다는 신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벼우면서 무거운 그런 작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요. 그런 유머를 잃지 않는 되게 아픈 얘기를 해도 보는 사람은 아플 수도 있지만 그 표면 자체는 그렇게 아프다 하지 않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어요. 앞으로의 작품들이 상당히 기대가 돼요. 고맙습니다. 네. 좋은 작품 앞으로 가슴에 많이 남는 그런 작품 써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스미스의 김지숙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김지숙 작가에게는 오늘 소개한 이 작품이 작가의 길을 걷게 한 첫 작품이 되겠죠. 처음이라는 것, 첫눈, 첫사랑, 또 첫 작품. 이렇게 처음이라는 건 참 묘한 설렘을 주죠. 그건 아마도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과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문학작품을 만나는 건 그때마다 새로운 감동을 주니 넓은 의미에서 첫 작품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라디오 독서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감동을 안겨줄 문학작품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숙의 스미스 편, 음악 최현석,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